포항에서 좀 달려왔습니다. 천진기입니다. 인생에서 전자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공로 연수 중이어서 이제 한 20일이 지났나요? 20일 동안 집사람한테 삼식이 노릇했더니만 이제 점점 내 잔소리가 심해지는지 집사람 잔소리가 심해지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 잔소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못 느꼈던 잔소리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띠와 팔자 좀 약간 그 자극적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를 읽는 방법 가운데서 유물에 나타난 동물, 생활 문화에 나타난 동물들을 어떻게 읽어서 우리는 띠와 팔자로 연결시켜서 이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지 12띠 동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오늘 그 저녁을 국수를 두 그릇 저녁 공양으로 국수를 두 그릇 먹어서 철야 강의가 가능한데 여러분 철야 용명정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습니다. 저 전공이 동물민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시간은 아마 동물민속 동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원래 신축생 소인데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소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뭐 시간이 안 되면 소까지 못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한국 역사 문화 속에 어떤 동물이 가장 오랫동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물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리라고 여러분들 아마 뭐 공항, 학, 뭐 원앙 뭐 좋은 새들만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 가장 3,000년 이상 한국 역사 문화 속에서 날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리 하면 뭐 오리 노수구이 내지는 뭐 오리탕 이쪽은 별로 오리를 안 드시는데요. 호남 지방에 오리 참 많이 먹습니다. 그쪽은 근데 그럼 3년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왜 오리가 한국 역사 문화에 등장하느냐 한번 보죠. 이게 이제 BC 1세기 농경문 청동기라고 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용기 청동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새가 갈라진 그 새 위에 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 5세기 가야 지역의 낙동강 유역의 압형토기라고 해서 무덤 속에서 나온 오리형 토기입니다. 이건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 장승소떼인데요. 이건 충청도 지역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쪽에도 가장 가까운 데가 아마 제가 그 대율리 어디죠 그 군이 대율리에 가면 석상으로 된 오리떼가 있는 거로. 그래서 여기도 오리 저도 이것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현재도 있고, 그러니까 4, 5세기,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 한국의 역사 문화 속에 함께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오리란 놈이 왜 이렇게 한국의 역사 문화 속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무덤 속에 그다음 마을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오리가 등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등장할까? 오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숙우의 무슨 그 해서 현대인이 좋아하는 먹는 음식으로서 오리만 생각하는데요. 오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납니다. 그다음에 육지를 뒤뚱뒤뚱 걸어다닙니다. 그다음에 호수 위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 자유자렵게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AI 시대에서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만요, 하늘과 땅과 물을 동시에 날아다니는 그 과학 기자재는 없습니다. 수륙양용이라고 해서 바다와 그 하늘을 나는 수륙양용 비행기, 뭐 그다음 수륙양용 자동차 이거는 있지만 두 개의 영역을 왔다 갔다 땅, 바다, 그다음에 바다와 하늘, 땅과 하늘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학 기자재는 있지만 오리처럼 하늘과 땅과 물을 동시에 세 개의 영역을 다니는 기자재는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리라는 놈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 세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신의 세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 그다음에 현재의 세상,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현재의 세상, 죽어서 가는 저승의 세상, 이렇게 나누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세계관은 이제 세계 3계를 갖고 있는데 천상, 그다음에 지상, 지하, 천상, 지상. 옛날에는 우리가 저승강을 건너 간다고 하죠. 사람이 죽으면 무속에서는 저승강을 건너 간다고 하는데 강 저 멀리, 호수 저 멀리에 저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현생에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인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살아있는 나가 죽은 조상들한테 무언가를 전할 때 심부름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심부름꾼으로 누군가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심부름꾼을 가장 안성맞춤이 오리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늘을 날죠. 하늘을 나는 것은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서로 연결시키는 메신저, 우체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체부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영어는 뭐냐면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저승강을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과 삶의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메신저고 신부름꾼으로 적절한 존재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 그 신에게, 하늘의 신 내지는 다른 마을 신들에게 인간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생각에 하늘과 땅과 저승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았을 때 그때 오리완한 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다음에 무덤 속에, 그다음에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이렇게 오리로서 신분을 시켜서 인간의 뜻을 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동물을 보다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는데 동일한 존재라도요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거미볼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거미 보면 복검이라고 해서 다 살려 보내줍니다. 근데 같은 거미를 해지고 난 뒤에 보면은 보는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근신검이라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은 검인데 아침에는 복이고 저녁에는 근심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이 사슴노루, 요새 사슴노루, 그다음에 요새 길가에서 많이 만나는 게 뭔가요? 고라니. 뭐 우리가 같은 사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사슴구멍 단지 불단지에 보면은 이 존재는 뭐냐? 신의 그러니까 그 왕이 죽었을 때 지하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무당, 그러니까 무당의 안내자. 무당이 옛날에는 왕이었으니까 그 존재로 하나의 그 저승을 가는 그 샤만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시어에는 노천명의 사슴이라면 모가지가 있어서 슬픈지 무슨요 아주 고고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는요 사슴 고기 먹지 않습니다. 노루고기. 그다음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침에 노루야 재수 없다고 뭐 뿌려버립니까? 소금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저승의 안내자, 저승을 안내자에다가 고고한 존재에다가 재수 없는 존재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는 게 동물 민소. 여러분 까치가 오늘 반가운 손님 옵니까? 안 와요? 나 온다의 한 표인데 그 왜 온다고 하냐면 여러분 그 옛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옵니다. 어떻게 됐냐면 까치가 오면 굉장히 영리합니다. 까마귀 굉장히 영리합니다. 까마귀 막 지금 울산하고 포항 경주에 굉장히 겨울철에 엄청나게 오던데, 이 까마귀라는 놈은요 자기 이 텃세입니다. 자기 영역에 움직이는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영역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개가 짖듯이 까마귀는 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까마귀 집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높은 가지, 느티나무, 동구나무 뭐 이쪽에 있죠. 근데 그 이 존재에 있다가 마을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이 까치입니다. 우체부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군대 간 아들이 온다든지, 시집 간 딸이 이 친정 나들이 온다고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자기 영역 속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가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영역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요즘 그 옷을 굉장히 컬러를 다양하게 입지만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요. 옷은 거의 비슷하게 입습니다. 색깔도 뭐 무명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삼배 무명 바지 정도 같이 입고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을에 들어오는 새로운 그 오시는 분들은 전부 컬러는 이제 그게 잠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가치가. 그러니까 옛말에 그러니까 가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험이 미쳐서 이런 속담이 그러니까 속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 겨울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옷을 굉장히 시원하게 입어갖고 등등거리 하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 안동포이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향이 안동이라고 전번에 이 옷을 하나 해주셨어요. 직접 안동포를 짜서. 그래서 입다 보니까 그 300옷은 자주 빨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물을 들여서 한 4, 5년을 입었더니만 이제 뭐 이 올이 또 터져요. 그래서 2년 전에 감물을 들였더니만 감물이라는 놈 풀맥이는 것 같아요. 바닥바닥 올이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래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삼복 시작되면 초복부터 이제 입은 한복이 아니라 삼복옷을 입는데 입은 것 같지 않아요. 몸에 하나도 안 달라붙고요. 딴 이야기 새는 게 많아서 하여튼 가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게 그 말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가치 때문에 가치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는 가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복이 온다라고 얼마 전까지 왜냐면 이제 가치가 옛날에는 그 보호해야 될 보호종이 지금 해조류로 되어서 이제 가치 잡을 수 있습니다. 가치는 얼마나 영리하냐면 자기 영역에서 고양이하고 막 싸웁니다. 그다음에 까치집이 보면 깊은 그 높은 산 나무 꼭대기에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구렁이들이 막 뱀들이 올라먹기 때문에 높은 데 있고요. 까치집을 지어놓으면요 아무리 바람 불어 다른 나무 다 넘어져도요 까치가 지어놓은 까치집은 안 넘어져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그래 까치는 복이었는데 까치 소리가 깊은 소리였고 일본에서는 그 마네키네코라고 해서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런 고양이가 손 흔들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 고양이는 요물이죠, 요물. 요즘 뭐 애묘인 해서 애묘 집사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고양이는 한국의 설화에 보면요 굉장히 용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변신, 그러니까 죽은 원한 맺힌 죽은 주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변신을 한다든지 뭐 궁중의 암투 같은 데 그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이제 이걸 일본에서는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에서 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의 존재라니까 동물을 보니 재밌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있죠. 요즘은 뭐 구분이 없는데 개는 사람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공간을 옛날에 못 들어갔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근데 고양이는 들어오죠. 겨울에 보면 하루 옆에 사랑방에 하루 옆에 있고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동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동물들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양이라는 놈은요 배설을 항상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있다가도 배설할 때 밖에 나가서 하는데 걔는 배설할 장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고 벗을 수 있는 공간 안으로 고양이는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리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인데 걔는 그게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여러분 옛날 옛적에 간날 갓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고 토끼가 담뱃불 붙여주던 시절에라고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여러분 손주한테 하고 계시나요? 해야 돼요.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과 미래에 풍부한 그 사고의 폭을 만들어줍니다. 야 여러분 옛날 갓날 갓적 호랑이 담배 피우고
토끼가 담뱃불 붙여주는 시절에 그 옛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아주 옛날? 근데 문제는 담배가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게 임진왜란 때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얼마 전에 칠주갑이 지났을까? 6, 7이 40이 한 400년 전이에요. 까마득한 옛날이. 근데 이게 이제 그 팔달문에 있는 그 그림, 이게 전국 사찰에 가면 이런 그림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옛날 깐나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의 근원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월달을 정월의 월건을 그러니까 뭐 연주, 월주, 일주 뭐 이렇게 사주팔자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월달이 이 12지 가운데서 인월이 정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자월은 11월 동지, 자월이 지의 달이죠. 자축 인월이 정월달이고 그다음에 2월달이 이 묘월. 그래서 중국 그림에 보면은 2월달에 동생이 정월달에 형님한테 예를 표한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런 그림으로 바꾸고 우리는 옛날 깐날같이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제목. 그러니까 11월 달은 자방에 있고 12월 달에 축방에 있고 1월 달에는 북두칠성에 그 자루가 있어서 이제 정월달이 인방이 되는 거죠. 인월이 되고. 그래서 정월달이 인월이고 2월달이 묘방인데 중국에서는 묘가 호랑이한테 예를 표한다라는 것들이 아까 그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설화 속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딴 거 못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요건? 여러분들의 가장 나쁜 요건? 계모, 소모, 말모. 뭐. 지금은 이제 또 뭐 박쥐, 코로나 시대 박쥐 막 욕하고 막.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욕은 욕할 때 내 이름 팔지 말라고. 정말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자망하고 가장 자기 종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고 함에 따라서 결국은 자연이 그러니까 손상이 오고 자연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재앙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간들이요 욕할 때 내 이름 팔지 말라고. 우리들이 욕할 때는 동물 세계에서 욕할 때 가장 나쁜 것은 인간 같은 뭐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 그래서 동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자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환경부에서 만든 영상인데 똑같은 자연과 어울리는 140만 종 그중에 지금 17만 5천 한반도에도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어. 이제 4만 5천 종. 다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무분별한 개발, 자연스럽게 외래종이 와서 재래종 다 잡았는데 파생되고 심각합니다. 지금 더운 것도 파생되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인간 혼자 남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연에 동행할 만한 다 죽어버렸어요. 멸종되고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죠? 사람. 다시 우리가 자연도 되돌이키고 생물종도 다양하게 지구촌에서 모든 종족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자는 환경부의 영상인데 저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네. 자 이제 뭐 이런 감입니다. 동물민속이라는 게. 뭐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국 역사 문화 속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아까 그 새가 있었고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문자 쓰기 이전에 유물에 보면 그 사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슴들은 고대 굉장히 식량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 사슴 뿔이라는 것은 신라 금관에 나타난 그 문양도 비슷하고 해서 사슴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거 하나의 그 마패는 아니지만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구멍이 있어서 조그만합니다.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 재밌는 것은 깨구리 금화왕 알죠? 금화왕의 금깨구리 이야기 부여 금깨구리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는 이상으로 이렇게 역사 유물에 동물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그런데 역사 시대도 보면 고려 백화 보면 사신도 자청용 500호 남주적 북현무라고 된 상상의 동물들. 그다음에 이거 재밌는 것은요. 이게 견우직녀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화고문에 아마 우리 7월 7석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가 6월 6일 또 있으면 7월 7석인데 우리는 현대인데 7월 7석이 다 거의 다 이거 보면 이제 견우가 소를 끌고 이제 이 은하수 강을 건너가고 있고 거기에 그 직녀가 개 한 마리 그래서 이제 배웅하는 7월 7석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속 이야기 아까 옛날 깐날 까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미 그림 속에도 있고 문자 속에도 많이 정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동물들이 우리 역사 문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 저는 이거 백제의 동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의 동물인 봉황도 있고요, 용도 있고 이 안에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첩첩산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제 동물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고요. 이 시대용 신라토우 이거 뒤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12지 12띠 동물의 그 모습을 최초로 이제 나타내니까 김유신 장군의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다 동물의 얼굴에 무기를 잡고 있는 신장상의 모습 12지 신장상의 모습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다음 또푹 뛰어서 이제 조선시대 오면 조선에 여기 뭐 십장생도 이 안에는 조선시대 오래 산다는 존재들이 다 여기 있고요. 이건 뭐 해태가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다음 정의의 상징이기도 했고 이거는 봉황 오동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포항 우리 집에 가면 이거 대형으로 크게 학대해서 벽에 하나 붙였습니다. 봉황이 지금 이 안에 등장하는 10마리가 등장합니다. 봉황은요 그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오동 신문 뜻은 봉황을 보자쓰니 김도영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벽오동이 막 다 있고 봉황이 있는데 바다 저 멀리 계석도 있고 바다 진짜 멀리서 봉황이 오는데 봉황이 한번 깃들면 사방 산만리가 평화가 깃들고 봉황이 한번 보면 성군이 나타난다는 그 봉황이고 봉황은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천이라는 그러니까 그 우물물에서 나오는 물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예천 같은 경우는 봉황의 고장이라고 막 그 이미지를 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붙여놓으면 사방 산만리가 평화가 깃든다는 궁중 벽화입니다. 이렇게 상상의 동물들도 있고요. 백학도라고 이것도 이제 그 그림인데 창덕궁 벽화 그림. 이런 좋은 동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12띠도 막 운명을 잃은 고도 12동물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민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1월 12지도인데요. 그래서 해와 달과 12지가 굉장히 시간과 방위와 자기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다양한 소스
코드로 등장한다. 그래서 아까 운명을 읽는 코드 12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였다. 이게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인데 이 정도만 이해하면 이미 12지하고 12띠동을 하고 그다음 좌측 남주작 오방색하고 막 이게 다 등장합니다. 이 보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자시, 인시, 축시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방리는 검은색, 청색, 붉은색, 흰색, 주황색, 오방색이 등장하고 동서남북과 계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12지 갖고 있는 색깔별, 방위별, 시간별 그런 의미들이 다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태어난 연, 소띠, 그다음에 뭐 토끼띠 태어난 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12궁이라고 해서 별자리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내가 몇 년생, 그러니까 언제 태어날까, 신축생 소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월달에 해당되는 4월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12지 갖고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면 서양에서 점성술에서 별자리를 갖고 읽고 있다. 그런 차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물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를 역사적으로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 오늘 여기 안 오고 어디 갔습니까? 로또 사러 갔죠. 그건 다른 모든 나라의 세계 공통적인 한국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왜 있는지를 한번 그 상징과 의미가 한국인 속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대한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낭랑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 있었던 그 한사군 낭량장옥 장사 지낼 때 쓰는 옥인데요. 그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구멍을 옥으로 다 막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큰 옥판을 가지고 그리고 양손에 옥돈을 지어줍니다. 옥으로 만든 돼지를 이렇게.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사슴이 등장할 때 내가 그 고대 사회에서 식량원에서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요즘 그렇게 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간할 때 마지막 우리 속된 말로 간뚜껑 덮기 전에 우리가 동전 세입하려면서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하고요. 쌀 세 숟가락 입에 두면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저승 노잣돈과 저승 식량원이라고 하면서 넣어줍니다.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양쪽에 옥도는 돼지는 그 북쪽 지방에 추운 지방에 잘 살거든요.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저승 식량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라 고신라 통일신라 이전에 나타난 토우라고 하는 건데 전부 막 돼지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돼지가 멧돼지류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토기에 붙인 토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매납하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 아까 옥돈을 지고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12지가 이거 미네왕릉의 12지 돼지가 굉장히 잘생겼죠.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온 돼지. 돼지는 하여튼 목성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구려 공기에 보면 신라 유리왕대에 보면은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을 점지해 주는 게 돼지로 나옵니다. 교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 돼지인 교시였습니다. 근데 이 교시를 잘못 키우는 관리가 별도가 있었는데 이 교시를 죽게 하거나 교시가 그 상처를 입으면 그 관리도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벌을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끊임없이 찾아가 잡아야 되지 않고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잡고 보니까 그곳에 잡은 곳에 보니까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거죠. 산수가 좋고 땅이 오곡식게 안 맞다고 임금한테 와서 아래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성 고구려의 수도를 바꿉니다. 이게 돼지가 교시가 교시에서 온 거죠. 그런가 하면 상선왕은
후손이 없어서 그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이 교시가 도망을 갔는데 주통촌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잡는데 한 처녀가 이 교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임금님이 이 처녀와 결합을 하고 결국 누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동천왕이 여기는 그러니까 왕자를 대를 이어갈 왕손을 점지해주는 존재로 겨우 돼지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록들은 고려사 세계조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제건인데 활을 잘 쏩니다. 그래서 작제건이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서해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항해를 건너가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임당수가 나오고 심청전이 거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용왕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서 배가 더 지나고 용왕이 나타나서 한번 밤마다 여우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여우를 할잘 쏘는 작제건이가 그 여우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용궁으로 가면서 이제 그 여우를 잡습니다. 그 대가로 용왕이 작제건이한테 용궁으로 데려가서 칠보를 저걸 합니다. 근데 그 칠보를 선물 받는데 지나가는 노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러지 말고 그 딸을 그러니까 용녀한테 결혼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위 삼아 달라고 이야기하지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용녀와 그러니까 용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용왕의 딸은 그 칠보를 지팡이와 대지로 바꿔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은 칠보를 용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와 대지로 바꾸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돼지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작제건이가 이제 하는 말이 이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데 내일 집터가 좋은 곳으로 알려준다면 우리가 집을 옮겨가겠다. 그 이른 아침에 돼지가 정말 갔는데 결국 간 곳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가서 머물게 되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아들 손자대의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립한 태조 왕건이 송악산 남쪽 기슭을 점지한 것도 바로 돼지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돼지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신라 다시 통일신라로 가서 이제 납석제 멧돼지인데 잘 생겼죠. 아주 늠름하고 김유신묘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냈던 것이 이제 요즘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약해지면서 이제 그 조선시대는 민간에서 고사상들을 많이 하는데 고사상에 뭐가 빠지면 헛방입니까? 돼지머리가 빠지면 이때는 돼지머리가 아니라 돼지 대가리가 빠지면 헛방인 거죠. 이게 전통사회의 고사상 팥시루떡 찌고 돼지머리 삶아서 촛불 켜놓고 제사 부고 이게 고사상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날로그 시대고 디지털 시대의 고사상에는 접시 위에 모니터 속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2000네 기억 못하는데 올림푸스 카메라 가운데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출시됐을 때 고사상입니다. 고사상에 결국은 그 제물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놓고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맞아도 빠질 수 없는 게 돼지 대가리가 되는 거죠. 이거 미술관 전시회 개막식에 막 화환을 갖다 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꽤 많은 돈을 꼽더라고요. 이건 저겁니다. 조각, 플라스틱.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이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기? 국민카드. 돼지는 항상 웃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카드 리더기. 그랬더니 내가 그날 그때 돈이 10,000원짜리가 없어서 주머니에 그 국민카드를 꺼내서 끌고 난 뒤에 뭐 동그라미 7개 했더니만 기자가 재밌었던 사진을 찍어서 나오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2021년 5월 29일 1개월 전인가요? 구찌 가옥이라고 이태원에 새로운 큰 매장을 했는데 그때 돼지 고사상 뭐 디지털로 만들어서 화면으로 딱 저 정도 저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이제 뭐냐면 기와집이 있죠. 그다음에 돼지머리가 있죠. 근데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의 구찌 코리아 대오전 개시할 때 돼지 고사상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차용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오방색, 때때옷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전체가 감모 여제도라는 유물에서 나오는 구도입니다. 이따 보여줄 텐데. 그걸 대지는 감모 여제도에 대지는 없는데 대지 개막식 이전 고사하면서 개강 고사하면 대지를 집어넣고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를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제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면 사겠습니까? 그냥 줘도 아니고요? 창피해서? 이거 얼마? 네? 아마 영천 시내에서 이거 입고 나가면 최고의 멋쟁이인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방색을 갖고 옷도 한 벌 만들고 자켓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돈 동그라미 우리가 생각한 동그라미 2개를 더 붙여갖고 팝니다. 오방색 이걸. 근데 우리 전통사 멋지잖아요. 오방장 두루마기. 전통 유물 가운데 이 정도 멋지습니다. 이 정도 입고 나가면 오늘이야 저야 뭐 다 떨어지고 스님이 옆에 계셔서 죄송한데 비 맞은 중처럼 오늘도 중얼중얼. 왜 그러면 비 올 때마다 스님들은 왜 중얼중얼 거리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들었고 그게 저는 이제 민속을 하니까 기록에 의한 것보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스님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옷이 없대요. 전부 시주 받아서 옷을 만들어 기어 입거나 붙여 입는데요. 근데 이제 붙여 입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 비 맞으면 이 붙여 있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 맞으면 옷 떨어지면 내 알몸이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간다고. 아니까 농담이. 하여튼 이런 이 멋진 오방장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하롯 결혼할 때 평생에 가장 잘 입는 날 결혼식 때 하롯.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방장 주머니, 아얌, 두루마기 이쪽에서 이 멋진 전통과 유물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전통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구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다고? 168만 원. 그다음에 옆에 137만 원. 합쳐서 305만 원. 여러분 전통 문화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통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면 최근에 드라마에 나 지금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로 하는 뭐죠? 강자매? 강자매 아버지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거의 커튼이 보니까 이 컬러 콤비네이션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그것만 봤습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얼마나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나요? 이게 민속박물관에 있는 감모여제도. 감모여제도는 뭐냐면 집에 사당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위패를 붙이고 재물을 못 차리잖아요. 재물 많이 있죠. 사당과 그다음에 저걸 넣고 제사 지내기 위한 감모 여제도는 정말 그림이 합쳐서 계시는 것처럼 제를 올릴 때 이걸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 감모 여제도는 온갖 맛있는 과일들을 있고 저 돼지 없죠. 여기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돼지를 한 마리 갖다 놓습니다. 이게 요새 디자인의 힘입니다. 전번에 내가 이연사 외침 전번에 들었을 이연사 외침다 한국 역사 문화를 디자인하자라고요 라고 외친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 이 유물들 이런 유물들을 어떻게 이태리에 있는 디자이너가 이걸 차용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역시 구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세대는 보셨을 것 같은데 영천역 앞에 가면 중국집에 가면은
축, 개업, 친구일동. 그다음에 이발관에 가면 이런 그림 있죠. 이게 뭡니까? 돈입니다. 행운.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문화 속에 바로 아까 그런 재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이 제복의 상징이 됩니다. 재산과 복, 돈, 행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얼마 전까지만 이거 아파트 재활용 용품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민속박물관에서 제가 있을 때 50만 원 주고 사.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남쪽 지방에서도 이 민화에 보면 이렇게 돼지 그림 그려놓고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백안에 가면 이렇게 돼지 가족들 그림을 붙이고, 그다음에 행운의 돼지 문화 열차도 있고요. 2002년 2월 16일 조선일보입니다. 1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23%가 돼지 꿈을 꾸고 당첨됐다라는. 그러니까 한국인은 뭡니까? 돼지 꿈만 꾸면 행운 제복의 상징이니까 복권 사러 가는 그런 역사 문화적인 배경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 문화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행운의 제복의 상징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2지 12띠 동물에 대한 의미와 상징들을 사람들의 운명과 팔자로 연결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덕성과 속성들을 운명과 연결시켜서 풀어갔다. 이게 아까 한국인의 운명을 읽는 코드 12동물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권 당첨자는 당신 어떤 꿈을 꾼다 이제 조상꿈, 그다음에 똥꿈, 그 세 번째 동물꿈 가운데 돼지꿈 3위 정도 되더라고요. 조상꿈이 한국인 또 굉장히 적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돼지였고 이제 말 갖고 또 역사적으로 좀 오늘 말 타고 오신 분? 말을 보신 분? 에쿠스? 갤로퍼? 페라니? 말표 구두야? 전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말을 못 봤지만 트레이드 마크 문화 상품 속에 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말은 많이 오늘 또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에쿠스는 좀 지나가서 구형이지만 얼마 전에 에쿠스가 최고의 말이었죠. 말의 학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기본적으로 타는 동물, 성룡의 동물이라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 계마총에 나오는데 그 무덤의 주인공이 말을 탄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주착 계마지상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이 앉아 있는 갑옷 입은 말 그림이라는 그림이 없어요. 아무도. 왜?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잖아. 타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영혼이 타는 존재로 삼위 때부터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낮에는 일찍 사자, 밤에는 월찍 사자가 저승강을 건너가고 저승으로 안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이 타는 존재. 삼척에 갔더니만요, 전국에 가끔씩 나타나는데 이런 선앙당 안에 가까이 갔더니만 철마를 복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왕이 타고 영혼이 타고 신들이 타는 존재니까 이 왕의 천지 신이 이 말을 타고 마을을 잘 보살펴달라는 신의 승용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왜 철마냐? 다른 데는 목마도 있을 거고 토마도 있고 자기로 만든 말도 있는데 이쪽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노새가 아니고 참 뭐죠? 무쇠 소철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쇠 소철 어렵지만 쇠를 녹인다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걸 만들어서 주문을 한다는 굉장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동네 최고 신한테
이렇게 새 말을 복납함으로써 자기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 모양으로 한 것은 이 선왕신 마을 신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마을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신이 타는 건데, 선왕신이 타는 건데, 여러분 여기는 그 삼본당 선왕지신이라고 지위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선왕신이 지금 집무를 보는 동안 바깥에 로드 매니저인 수부 마부가 지금 말을 닦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장님이 사무실에서 일 보는 동안 바깥에 운전기사는 에코스를 닦고 있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이 이런 걸 보면 막 무서워,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뭐 이상해, 뭐 이런 이상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방색이 그렇게 멋진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국회의원은 나와서 오방색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개그맨이 무당 흉내내는 이런 오방색을 저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찌는 오방색 갖고 막 300만 원짜리 거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도 창피해서 못 입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입을 수. 근데 요즘 자꾸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아마 그거 와서 그 영천시내 한박 쫙 입고 나가면 약간 뭐 이렇게 가거나, 또 아는 사람은 야, 부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만약에 뭐 유물 좋다 뭐 이거 하면 뭐 자기는 당신은 무당 믿습니까? 뭐 운명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미신 타파, 미신 조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봤을 때 미신이 아니라 회장님이 집무실 회장실에서 일 볼 때 바깥에 차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드 매니저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이 타고 다니는, 신을 타면서 인간의 세상을 봐주는 역할을 한다. 마패. 내가 그 민속박물관이 바로 경복궁 안에 있고요.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데 힘들어요? 지금 저 앞에 아까 김 선생님은 쉬어달라고 쉴까요? 그냥 갑시다. 뭐 나훈아도 가자 이렇게 가버리는데 재미없으면 그냥 가시죠. 시간 쉬었다 갈까요? 네네. 뭐만 백성이 원하면 네 쉬어가겠습니다. 25분인데 30분에 시작하죠. 네. 마패도 말이 걸려지는데, 아까 이제 경복궁에 있었고 내가 있던데,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차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요. 국무총리가 출근할 때는 차가 3대.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장이 내가 출근할 때는 내 차 1대. 이 마패 결국 내가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전통사회에서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패잖아요. 뭐 100%가 가짜입니다. 99%가 가짜여서 마패는 그냥 장난삼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이건 유물로서는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일의 중요한가 성급함에 따라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쌓였을 때 말을 또 성용동물로서 의미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이 저승길 갈 때 죽안마, 죽산마를 큰 말을 내서 상녀 앞에 앞세웁니다.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표 고무신 왜 하필 말표일까? 다른 것도 있는데 말이 갖고 있는 건강의 이미지, 그다음에 튼튼한 다리와 발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 뭐 다른 표보다 말표가 최고 좋은 거죠. 저는 그 어릴 때 말표 고무신, 특히 검정 고무신에 대해서 여름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름 그 말표 검정 고무신 신으면 양발을 벗으면 발등은 새카맣고 발가락만 하얗습니다. 근데 운동화 신으면 발등까지 부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낙동강이 있는데 학교 마치고 그 목욕하러 가면 내 발등만 새카맣고 다른 친구들은 부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말표 검정 고무신만 사줬을까? 구두약도 다른 게 많이 있는데 해피는 또 말표 구두약일까? 말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문화 그 상품 트레이드 마크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다른다. 여러분 그 어떨 때 요 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쓰고 있을 때라서 말이 지금 서 있는 건데, 지금 막 달리면 이 말이 그러니까 갤롭한 상태로 공중에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도 말 타고 다닌다.
아까 말 타고 오신 분하고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택시 미터기가 요금제도가 바뀔 때마다 요 방식이 바뀌죠. 내가 탔을 때는 여기 지금 말이 지금 서서히 아마 내가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을 때 찍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현대인도 많다고. 전부 말이지 않습니까? 말의 항명이. 네.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어서 특허청에 들어가서 말 관련 그 트레이드마크 등록 상표를 찾아봤어요. 그때 남성 용품들이 많아요. 말이 갖고 있는 활달한 이미지 때문에 여성 용품보다 남성 용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 마사의 용역을 받아서 한국 말민속 놀이단체 단행본을 자료집을 냈는데 그때 썼던 건데 포마드 다른 것도 말이 지금 등장. 옛날에는 이 포마드 한번 바르면 최고의 멋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천마, 백마, 하늘을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는 거는 백마 탄 초인이 있어. 이육사 선생님 저 계시나요? 네. 초인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일 수도 있고 미래의 메신저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백마, 또 그냥 말이 아니라 천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천마도의 천마가 아니고 그 뭐지 아까 해태 근데 기린 네네 기린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럼 거기서도 아까 조선시대 그림도 기린이었습니다. 네, 아까 오늘 집에서 놀다 보니까 이 꼬리 쳐든 말을 자연스럽게 내가 경마장이라든지 살아있는 말 가운데 꼬리 쳐든 말을 별로 못 봐갖고 기린이라고 주장하는데 한 표를 더 했었습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 저들끼리 신나서 달릴 때는 꼬리를 든다라는 말 연구자가 이야기 들었어요. 말로 인정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말들을 주고 장기말도 있고요. 말타기도 있고요. 유모차 말 이거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말타기 뭐 참 그 뭐죠? 백마부대 뭐 핀토스, 청마, 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동물민속에 대해서 할 때 그 동물에 대한 의미와 상징들은 그 역사적으로 증거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기동물로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생물학적 특징들을 문화의 창을 통하면서 다양한 민속 상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사도라고 해서 그 뱀이 짝짓기 하고 있으니까 그 교자에다 그 교자에 뱀이 저렇게 S자로 막 끄고 서로 얼굴을 막 부비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중국 복희여와도 남매 모습인데 이 뱀의 그 모습 자고 있고 이게 문명의 신입니다. 남매지간인데도 결혼을 해서 인류의 신이 됐죠. 인류 문명의 신이 됐는데 복희여와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잘 설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80년대 초에 백남극이라는 서울대 생물학과의 백남극 파충류 연구자가 자연 생태계 물뱀의 짝짓기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뱀들이 짝짓기 할 때 서로 몸을 S자형으로 꼬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짝짓기를 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무덤 입구에 무덤의 지킴이로 만약에 했을 것 같은 경우는 뭐 무섭게 뭐 바라보고 있다는 용처럼 뭐 호랑이 이렇게 사자처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마리가 짝짓기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그냥 미술사학자들은 설명만 하고 끝나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걸 갖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과학 모형입니다. 이걸 이제 민속 모형을 문화의 창으로 역사의 창으로 끌고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민속 상징에서는 뭐냐면 불사, 재생의 동물입니다. 죽지 않는 재생, 다시 살아나는. 그게 뭐냐면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크게 되고요. 뱀은 겨울잠을 잡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생물학 중에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뱀은 죽었다 살아나고 허물을 벗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뱀 죽일 때 어떻게 죽게 됩니까?
확실히 죽여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다 뱀 잡으면 땅에 놨더니 땅 기운 냄새 나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거 안 그러셨어요? 영천 도시였어. 그러니까 나 안동 촌이었어. 길 가다가 뱀 잡으면 뱀 보면 반드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갖고 땅에 놓으면 땅에 놔두면 뱀이 땅 냄새를 맡고 살아났으니까 복수하러 온다고 해서 그 나무 가지 위에 걸쳐놓어서 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뱀은 그러니까 불사, 죽지 않는 존재, 재생, 다시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건 한 번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그 죽은 이한테 재생과 불사의 의미, 기원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나는 설명하고 싶어진 거고요. 그래서 복희와 여호와는 서로 남매입니다. 홍수설화처럼 세상에 비가 많이 와서 결국은 남매, 복희와 여호와 그러니까 남매가 살았겠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둘이 그냥 남매의 연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을 것 같아서 양쪽 산에 올라가서 맷돌을 굴려서 맷돌을 합쳐지면 하늘이 우리는 남매의 연을 버리고 부부의 연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게 갈라지면은 그냥 계속 남매의 연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합쳐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인류가 태어나. 근데 문명의 신, 문명 창조의 신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아까 이제 뱀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뱀은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연합기구에 보면 칼 위에 뱀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에는 치유의 신으로 나옵니다. 의학의 신. 그래서 그 군의관들 보면은 마크가 뱀이 막 올라가고, 지혜의 신 이렇게 또 뱀이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화를 만드는데 이게 가학 모형이고 민속 모형이다. 여러분 집안에 지킴이가 있나요? 가신 신앙에 업신, 업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더 내가 나이가 더 업이라는 것은 집안의 곳곳에 그러니까 재물을 지켜주는 신간, 집안에 성주가 있고 성주신이 있고 복의 조왕신이 있고 터주신이 있고 뭐 대문신이 있고 측신이 있고 집안 곳곳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뱀은 업신이라고 해서 집안에 장고방, 그다음에 그 창고, 곡식, 곡간 이걸 지키는, 그러니까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할머니들은 이 업신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업이 들어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정한수 펴놓고 빌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업신이 집에 나가버리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 재혼이 다 됐다고 해서 할머니들은 또 슬퍼하면서 빕니다. 이게 이제 민속 신앙에서 하는 아까 민속 모형, 가학 모형 이야기했죠. 뒤로 간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자체는 가학 모형인데 업으로 만드는 것은 민속 신앙 상징으로 하는데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랬더니 내가 이런 설명을 했더니만 또 그 인천대학교에 파충류 뱀 연구하는 이제 내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라고, 이름 잊어버렸어. 그 친구가 관장님 좀 전에 설명한 것은 민속 모형을 설명한 것이고 내가 이제 가학 모형으로 설명하겠다. 뱀은 1년에 쥐를 100마리 이상 잡아먹는다. 그런데 가을에 곡간에 곡식, 장고방에 곡식, 먹거리가 충분한 많이 집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도둑이 쥐다. 근데 이 뱀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구렁이 한 마리 나타나니까 집안에 도둑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가신으로 해서 창고신, 업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업신이 이 집안에 나가면 이 집에 뭐가 없다?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 없다는 것은 뱀의 먹거리는 지가 없다라는 거면 그 집에 재운이 됐다라고 설명해요. 멋지지 않아요? 앞에 설명도 재밌고 가학 모형 설명, 이게 문화를,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설명하면서 가학이 맞고 인문학이 틀리고 그 민속이 맞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사물과 형태를 설명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이걸 같이 보면서 뱀에 대한 느낌과 문화적 이해와 생각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민속 모형은 업신, 집안의 그 재물을 지킴이, 가학 모형에는
그 집안에 있는 식량을 먹어치운 쥐가 많아서 뱀이 나타나서 그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자마자 집안에 쥐들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뱀이 그 집에서 없이 나간다는 것은 뱀의 입장에서는 먹을 쥐가 없다. 먹을 쥐는 왜 없냐? 그 집에 곡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문이 요즘은 저금 통장 카드 하나로 끝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다 모든 걸 떠나서 곳간에 쌀가마니가 있어야만 부자 소리 듣습니다. 근데 호남의 부자 소리 이번에 가서 제가 전주에서 2년 근무하면서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전주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요, 이리역 익산역에 큰 화물차 있죠. 우리 중앙선에 주로 석탄이 실려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화물차에 쌀을 한 화물차를 싣고 용산역으로 간답니다. 그 다 팔고 나면 돌아올 때 몇 가마니에 돈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그 정부화 사회에서는 전자칩이 중요한 것처럼,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한 화물차에 쌀을 싣고 가서 몇 가마니에 돈을 갖고 온다. 우리는 그 쌀을 그런 생각이 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업신이 이렇게 나타나. 창원 성주사에 가면요, 돼지가 2마리 이 절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조만해요. 내가 비 오는 날 가서 찍어갖고 사진 이렇게 안 찍혀졌는데. 그래서 여기 정화보경사 가는데 보면요, 가기 직전에 보면 중산리에 가면 마을 입구에 돼지가 3마리 있어요. 같은 이유로.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성주사에 이 절터가 음양 오행으로 뱀 사혈이에요. 사혈은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 불화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수하 금토 목에서 맞나요? 빨리 급하니까. 근데 그 뱀의 혈에 그 절을 지었는데 그만큼 하기가 뛰어나니까 절집에 막 우환이 많은 거예요. 불도 많이 나고 우환이 많아. 근데 이 뱀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12지 가운데 돼지는요, 물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잡을 수 있는, 뱀을 잡을 수 있는, 뱀의 뜨거운 그 하기를 누를 수 있는 게 돼지의 물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기운을 막아주는 균형을 잡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는요, 뱀을 막 잡아 먹는다고 해요. 근데 뱀은 상대방의 먹이를 잡는 방법은 독을 상대방의 신경계에 시켜서 잡아먹는 방법. 그다음에 구렁이 같은 경우는 옥죄어서 삼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멧돼지는요, 막 독사가 깨물어도 멧돼지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 피하 지방질하고 두꺼워서 독이 침투 안 하는. 실제 자연 생태계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 모형은 풍수지리적으로 땅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이 민속 모형과 각 모형을 각 나라마다 어떻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또 재미있는 동물 민속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호랑이 석상 가운데 최고로 잘생긴, 이거 진짜 참 마을 지키는 저건데 지금 막 관리인들이 없어서 그런데 어디냐면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데, 나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석수장이는 이 호랑이를 진짜 보고 만들었을까 안 보고 만들었을까? 보고 만들었으면 이래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 자기 얼굴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래서 석수장이는 그 시대 최고의 돌주곡가인데, 스컬처인데. 이걸 보는 순간 이걸 만든 사람의 심성, 그다음에 이걸 마을의 신으로 모셔준 그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가학 모형이라면 이게 민속 모형. 그러니까 가학 모형은 하나밖에 없지만 민속 모형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동물의 표정과 달리 할 수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병풍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 지금 호랑이, 표범 새끼들이 막 복합되어 있는데,
이걸 동물학자들, 생물학자들 보면 우리 조상들은 참 그 과학 지식이 모자란다고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그 표범, 그러니까 줄범하고 표범을, 호랑이와 표범이 약간의 겹치긴 하지만 같이 살까 그 뭐죠? 공포 영역이 거의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같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끼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소나무 밑에는 가능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밑으로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는데 큰 나무 밑에는 그 눈이 덜 쌓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궁합이 맞는 자연과학 궁합인데 딴 거는 궁합이 안 맞는데 왜 이리 그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 모형인 거죠. 근데 민속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3마리를 낳는데 첫 번째는 줄범, 자기 닮은 줄범을 놓고, 그 다음은 돈범, 표범을 놓고, 세 번째는 개갈가지. 개갈가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남쪽은 이게 개갈가지, 북쪽에 지리산 개몽 쪽.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더 야생 살쾡이. 예.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 속담은 이게 도저히 우리가 과학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시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부로 설명하고 있고 그 새끼가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속 모형은 다양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것이 다양한 우리 상상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밝혀보니까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하늘과 땅과 등등 했는데 모든 동물들은요, 특히 그러니까 민속 내지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 동물 가운데 좋은 의미를 서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 한 영역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과 지하, 땅과 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몇 개의 영역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민속 신앙 내지 종교적으로 각광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다양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토끼도 있고요, 거북이도 있고, 소도 있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개미핥기. 근데 개미핥기는 지금 없어요, 한반도에. 개미핥기 주 남미. 근데 신라 사람들은, 특히 고신라 사람들은 통일 이전에 만든 건데 어떻게 개미할비를 보고 만들었을까? 미스테리 아니에요? 지금부터 1700~1800년 전에. 이 토끼도 있고요. 이런 동물들이 하나의,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하늘과 왔다 갔다 상징의 동물, 메신저로서 무덤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마우치,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물소. 여러분들 지금 한우하고 틀리죠? 물소의 형태. 개판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꼬리가 안 보이죠? 개꼬리가 없어요. 동경이 지금 천년기념물로 지정돼 경주대학에서 만들어서 지금 천년기념물. 그러니까 나 이런 게 바로 역사라고 생각돼요. 기록에도 동경이 꼬리 짧은 개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 유물도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주 지방에 꼬리 잡은 동경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는 거죠. 기록과 유물과 현재가 맞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복원하는 방식에서 최고의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 돼지, 호랑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호랑이는 산을 상징한다, 뭐 등등 산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거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있는 거 해상동물은 거북이, 개 이것들은 뭐냐면 바다와 육지, 물과 수륙 양용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또 신라토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바다와 땅, 산과 하늘을 연결 주는 그런 의미로서 동물들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동물 민속을 공부를 해왔다라고 서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12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5분 남아서 다 넘어가고 아까 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축인묘 진사함이 신유술래라고 했는데요. 우리
우리가 이제 12지 12띠동물을 이야기할 때가 살아가면서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그러니까 한 해가 지면서 그럼 원래 뭐 신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소는 우직하고 근면 성실한 동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연말연시에 한 해 수호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띠동물의 좋은 덕성을 한 해의 해운으로 설명할 때 주로 연말연시에 그 연말연시가 언제냐면 동지부터 시작해서 설날까지 기간 동안에 주로 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범띠, 네, 정월달, 섣달, 밤에 태어난 범띠. 정월달 밤에 태어난 범띠생은 갓을 2방에 건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평생 수호동물한 띠동물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야행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호랑이는 정월달, 섣달, 지금 자연 상태의 호랑이는 정월달, 섣달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발정을 하면 호랑이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짝짓기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도 보면 이 왕산 호랑이가 하도 울어서 궁중에 임금이 잠을 설쳤다는 기록도 나올 정도로 정월달, 섣달, 밤에 남자 그러니까 쑥것의 호랑이는 최고의 힘을 가진 에너제틱한 거죠. 그 순간에 태어난 아이는 범띠생은 그 범띠를 담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제틱하니까 갓을 2방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범띠가 밤에 태어난 손주가 태어나도 우리 할머니 삼을 가르면서 탯줄을 자르면서 이놈의 바람기 어찌할꼬. 소띠가 4월달, 5월달 아침에 태어나면 뭡니까? 평생 일복이만. 근데 그 소띠가 10월달 밤에 태어나면 평생 놀고 먹을 팔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두 번째 담론, 한국인이 띠를 웅물한 두 번째 담론인 한국인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그 아이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평생 수호동물 띠동물을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띠가 5, 6월에 태어나면 요새는 뭐 안 되죠. 보시탕 먹어도 안 되고 개를 뭐 학대해도 안 되지. 그래서 옛날 서로 민간에 개띠가 5, 6월 태어나면 뭐 어떤 발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나비는 뭐 손재주가 재주가 많죠. 재주가 많다. 닭띠는 뭐 파적해야만 뭐 먹을 게 생기죠. 돈을 써야만 복이 들어온다. 쥐띠가 밤에 태어나면 식복이 많다. 쥐는 야행성이죠. 뭐 그렇게 설명하는 문화가 바로 띠 문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를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까 돼지가 복권을 사고 말은 승용의 동물이고 하는 그 이미지와 상징들이 모여서 그 띠동물의 관념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이의 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궁합을 볼 때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인의 첫 번째는 연말연시, 두 번째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세 번째는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궁합을 볼 때 띠궁합을 보잖아요. 그때 세 번의 담론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침국수 낮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띠 이야기는 연말연시에 해야만 그래도 맛이 나는데 오늘은 이 삼복더위에 오시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띠 이야기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막 띠의 운명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아쉽지만
전체 강의의 100분의 10을 네. 여러분 2007년 황금 돼지띠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전에 2016년 쌍춘년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 띠동물을 색깔별로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지. 그 이전에는 100마리 정도였는데 이때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쌍춘년이 되어서 이날 이 해에 결혼을 하면은 평생 잘 산다고 해서 막 이때 돈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웨딩 업체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정해년인데 그 이때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제복이 있다고 해서 막 나가고 평상시보다 5만 명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되고 많이 한다 해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띠 구분 없이 뭐 아이들을 그러니까 2살 터울, 3살 터울 뭐 이렇게 나와서 띠가 막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즘은요 좋은 해 많이 아이를 낳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평생 제복이 있는 게 아니라 5만 명이 더 많이 태어났으니까 이 애는 살아가면서 평생 경쟁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7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대학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1년에 보통 45만, 40만 맞춰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개수가 있는데 5만 명 때문에 이 옷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무슨 띠에 좋으냐에 따라서 막 출산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운명을 잃은 코드 12동물, 띠와 팔자 이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제도도 이런 방식으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럴 때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띠 좋을 때 많이 낳는다. 띠가 좋은 띠에 많이 낳는다. 그래서 이제 복지 시스템도 그것의 배려가 고려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어때 이제 딱 8시가 됐습니다. 아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태롭게 이야기 시작되면 정말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이제 진짜 12지 12띠 동물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띠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들이 글자로 문자로 표현된 게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갖고 있는 설문 그 강의 내용인데 아주 간략하게 했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뭐 전체 강의에 10분 1도 못하고 끝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저 이야기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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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문화의 DNA가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까 그 견우직녀도가 이 나라가 7월 7세기 이야기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먼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문자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데 지금은 이야기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부모님 세대 자체도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전통 문화의 중요성과 다양한 요소들을 정말 그냥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듣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걸 학교 교육에 정식으로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 과목에 보면은 지역의 역사, 문화, 참 민속 한두 가지 포함이 되는데 저로서는 그 어떤 방식이 좋을지, 뭐 그다음에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화는 컬처이지 체인지 문화는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보고 막 재밌어하고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아이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에 나오는 그게 중요해요. 문화를 변화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중요한 전통 문화는 교육을 하지 않고 뭐 이걸 공식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어져 내려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는 전통 문화가 있고 이 전통 문화가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기도 하면서 우리 지금 역사가 전통 문화가 만들어졌듯이 미래 전통 문화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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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실과 왔다 갔다 디지털 왔다 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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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마 그 스토리텔링 역사 문화의 스토리텔링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어져 올 것은 당연히 이어가야 되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아쉬움을 전해한 것 같고 관장님 다음에 박물관 할 때 어린이 박물관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 만들어서 영천의 어린이들은 영천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을 통해서 영천의 역사와 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지적 감사드리고 이건 다 같이 해야 돼. 여러분도 오늘 가서 손주 무릎에 옛날 깐날 까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 한여름에 여러분들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꼬리 9개 달린 여우 이야기, 소 간 까먹는 그 여러분 문자로 동화책으로 안 배웠어요. 할머니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고 글자 문자도 몰랐지만 그 마음의 상상력과 창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손주들 절대 안 오겠지만 손주들 무릎에 앉아놓고 이 겨울에 도깨비 이야기와 처녀 귀신 이야기와 꼬리 9개 달린 늑대 여우 이야기 하면 더위도 가시고 예?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무당 그림들을 알고 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게 무서운 존재라든지 종교가 다르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하여튼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자체도 전부 이제 삼배와 먹물과 가물과 등걸이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보면 이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아버님, 부모한테 이어받은 전통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담론들을 다음 세대에 어떤 방식이든 꼭 전해줘야만 되고 그 흐름들이 한국인임을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심성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이미 영천의 역사 문화를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